보기부터 봅시다.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에 현실로 소환한다. 가, 나, 다는 각각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여기서 이제 가나다 공통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배경이 되는 현실 세계 공간에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이렇게 틀 잡고 지문 읽어보면 되겠죠? 가지문 서해 먼저 봅시다. 자,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했을 때 가지문에서의 배경 공간은 서해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은 개펄의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의 몸을 뒤척이겠지요. 이 부분이 서해 바다와 다른 바다들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파악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고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자, 여기서 가보지 않은 곳이 어디겠어? 서해. 당신이 계실 것 같아서 안 간다 그랬지?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서해라는 곳에 당신이 있을까봐 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공간에 있을 당신을 남겨두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해서 마음속에서 파도치는 바다가 서해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공간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다음 나시.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했을 때 웃음이라는 행위가 나왔는데 아직 주체를 특정할 수 없지만 바로 다음 연에서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아, 웃음의 주체가 그녀예요.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그 상자 안에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는 거야, 그녀가.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해서 나시에서의 배경 공간 이제 나왔지. 사무실이라고 쓸게요.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했는데 푸르면서도 발그레한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사과 좀 설익은 부분은 푸른색, 잘 익은 부분은 빨간색이잖아. 사과 같은 웃음. 그녀가 짓고 있는 웃음에서 사과의 속성을 조금 연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와 사과 간의 좀 유사성을 생각을 해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을 웃음으로써 나타냈다라고 본 것 같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웃음은 의도한 웃음이 아니라 스스로 넘쳐서 떨어지는 웃음. 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과를 따긴 하지만 계속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충만해져서 사과 열매가 똑 떨어지죠. 그래서 사과 같은 그녀의 웃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해서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라 발걸음이라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문맥상 마찬가지로 그녀의 발걸음을 나타내는 거겠지? 주체가 그녀겠지?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했는데 표현상 특징으로 발걸음, 발걸음, 공기, 공기, 햇빛,
계속 이어받고 있죠.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줬고, 뭐 발걸음과 관련된 속성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열을 해놨구나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결국은 고층 빌딩도 땅 위에 지어지죠. 그리고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올린 풀이라는 것을 해서 사무실이라는 배경 공간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상상적인 공간을 이 현실에 불러오고 있다. 자, 사과 상자를 들고 가는 그녀의 모습으로부터 사과를 우리가 연상을 해내고, 거기에서 이어져서 고층 빌딩이라는 공간적인 배경까지 자연적인 상상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자, 아까 우리 그녀가 웃음의 주체였지. 그럼 여기서는 외로운 추수꾼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녀를 나타내줬다. 시적 대상은 똑같죠.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을 했을 때, 우리 앞부분에 그녀의 웃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도 스스로 떨어지는 웃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공간적인 배경을 이제 빌딩, 사무실에서 자연으로 불러온 거에 이어서 그녀라는 대상에 있어서도 외로운 추수꾼이라는 좀 자연에 어우러지는 인물로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줬네요.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앞서 나왔던 이제 그녀의 발걸음 대응해서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고,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자 마찬가지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적 화자는 그녀라는 시적 대상이 사무실 안에서 사과 상자에 서류를 이제 한껏 옮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웃음과 발걸음을 훔쳐보면서 사과라는, 사과를 비롯한 자연적인 속성들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이 공간을 자연까지 불러오고 있다. 다음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필 갈래인데, 수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을 이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글로써 옮겨놓은 갈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독서나 뭐 다른 소설보다는 훨씬 더 읽기가 난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너무 풀어놓은 거라서 이럴 때는 남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심, 핵심 주장, 중심 생각이 뭔지 그것만 좀 쫓아가면서 읽으면 글이 좀 어렵게 풀어져 있어도 읽기 편할 것이다. 자, 앞부분 내용. 글쓰니 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을, 즉 원림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자, 그럼 이 원림은 지금 실제하는 대상입니까? 마음속에 있대. 실제하지 않아요. 자, 5호라. 인생은 100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죽을 때 쥐고 가는 것도 없다. 몸이 바쁜 사람은 너무 바빠서 쉽게 쉬고 즐기고 누리지도 못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은 늘 성에 차지 않아서 그 현실에 대해서 한스럽다, 불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는 이보다는 방회의 마음을 두어 논의는 것이 차라리 낫고 해서 본인 생각 드러나고 있어.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이 원림을 붓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이다.
실제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는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야. 뜻에 만족하기나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나 허기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야. 말해 무엇하랴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필자의 생각은 차라리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나처럼 그냥 마음의 원림을 그려두고 사는 것이 낫다. 요게 이제 가장 알아듣기 편한 글쓴이의 입장이겠죠?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힐난하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말했대. 내 입장이랑은 반대 입장이겠죠?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대는 실제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먼저 그 이름부터 지었더군.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거밀며 취미를 즐기겠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진짜 너가 그렇게 하는 줄 알면 어떻게 꿈에서 파초입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은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를 현실인 것처럼 기술을 해놓은 거잖아. 위에 내용이.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실질은 없는데 이름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그렇지 않네. 마음은 아니요. 원림은 바뀔세. 남들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 즉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다네. 내 마음에 설정해 놓은 가상의 원림이니까. 원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가 원림이 없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은 원림은 항상 있었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실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서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쓴이 입장은 원림이 없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합니다. 원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원림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없으나 나는 안을 찾는 사람이야. 따라서 내 마음 안에는 원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놓은 전원이 천년, 백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것이 되기도 하니 어찌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제를 삼았던가?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걸세. 자, 옛날 중장통은에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낙지론이라는 글을 지어서 소망했지만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글에나 기탁하였을 뿐이다. 글로써 무언가를 소망했지만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했어. 안 좋은 예시. 자, 유리는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가난해서 누각을 세울 돈은 없었다. 그 친구인 문징중이 그를 위해 실루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누각이 그려진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네.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아. 실루도와 같아. 누각이 없지만 재력이 부족해서 가졌던 실루도. 나도 똑같아. 원림은 없지만 내 마음으로 원림을 세웠어. 그래서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일세 라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딱 정리를 해줬어. 그 뜻만 있으면 충분해. 실제 할 필요 없어. 첨제 강세황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 의원도를 그려주마 하고 약속하였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노님이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자, 의원도라는 거는 앞에서 의원이라는 이름을 내 원림에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상상 속의 원림을 내 친구가 그림 그려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신루도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뜻에 부족하지 않다. 나는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이름과 실제를 그렇게 어느 겨를에 논하겠는가 해서 자신을 힐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림이라는 실제하는 공간을 사람은 마음속에다가 그것을 둔 거죠. 자, 18번부터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가, 다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나시에 나온 자연물, 사과. 어쨌든 사과라는 거에 있어서 추수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추수하는 계절은 보통은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고 가와 다에서는 특정 계절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가 없었다. 다음 19번.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해서 우리 A 확인하고 올까요? 되게 멀어.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 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 전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맞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연 설명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로 돌아가 볼게요. 자, B로 돌아와 보면 오랜 세월이라는 단어를 지시를 해줬는데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저절로 이거 흘러나온 웃음을 했지. 저절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홀로 자라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은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오랜 세월을 자라다가 저절로 익은 것뿐이지 오랜 세월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자, 20번 볼게요. 기억과 니을에 대한 이해. 기억은 서해 시에서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자, 니은은 다 작품에서 꿈에서 파초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답은 5번. 기억은 사실의 확인을, 자, 유보함이라는 단어는 미뤄둠이라는 뜻이죠. 사실의 확인을 미뤄둠으로써 기대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했는데, 당신이 거기에 계실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이미 없을 수도 있죠. 임의 그 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조금 미뤄둠으로써 서해에 이미 있을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적절하고 니은은 꿈에서의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하려는 태도 아까 지문 분석할 때 그대로 이야기했듯이 꿈과 현실을 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문맥적으로 니은이 언급이 됐잖아? 너무너무 적절하겠죠? 동그라미.
자, 다음 21번 볼게요. 우리 보기 보면은 아까 정리했듯이 이런 배경이 되는 공간을 통해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에 현실로 소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나의 안 보는 척 보았네 라는 진술과 다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에 대한 언급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로 소환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가 아니겠죠?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 태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비가시적인 세계를 소환을 한 건데 보기상의 내용 일치해서 안 되겠지. 다음 22번 다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4번 나는 중장통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했는데 중장통의 사례 같은 경우는 글을 이제 집필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했다 해서 이제 나쁜 예시로서 설명이 됐어.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당연히 보기부터 보고 가야겠죠? 만원사의 화자는 귀양살이에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 사람의 노력이 드러날 거야.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탐색과 반응의 구조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화한다 해서 벗어나고 싶다. 이 사람이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을 줬어요. 귀양살이 중이고요. 그래도 여기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기 위해서 탐색과 반응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벗어나고 싶어. 귀양살이 만족하지 못하나 봐. 오히려 화자의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문이 좀 쉬워요. 단어가 많이 쉽게 나와서. 자, 동냥도 꿈이로다. 동냥 구걸하는 거지. 등짐도 꿈이로다. 등에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것도 꿈이로다. 지금 귀양 왔잖아. 원래는 양반이셨는데 이렇게 구걸도 하고 등에 짐도 지고 이거 다 꿈 같대. 믿지 못해.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 않은 주인 집을 천신만고 고생고생해서 겨우 오니 겨스라치 앞에 다녀왔나 땅이 등을 접시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큼 개고생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어.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할 수 없다. 국어를 다 하네요. 꼽주고 있어. 이거 저 주인의 거동을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중인도 속절없다. 등에 짐도 지네? 라고 하면서 개꼽 주고 있어. 밥벌이 하셨으니 저녁밥 많이 드세요. 이렇게 킹처럼 주인이 말을 하니. 거기에 대한 화자의 생각 또는 반응이겠죠. 문맥상. 네 웃음 주인. 네 웃음도 듣기 싫고 왜? 비웃으면서 얘기했잖아.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왜? 나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집주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냥도 한 번이지. 이렇게 빌어먹는 거를 매번 하랴. 매번 하겠다는 거야? 못할 일이라는 거야? 못할 일이다 라는 거를 서리법으로 표현을 해놨고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망정 이 노릇은 못하겠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삼기는 신발 만들기. 나도 하리라. 집 한 단 적셔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집신이야. 그래서 짚을 가져와가지고 신날 신발의 이 겉부분부터 꼬아보니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집새끼를 어찌 꼴이 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꾼다는 거예요?
지금 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도 능력이 없다. 여기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신삼기라는 행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좋지 못하죠? 다만 한 발째 못고와 손바닥이 부르트네. 손까지 다퉈 해본 적 있겠어요? 할 수 없이 내어놓고 노곡이나 하리라. 긴 상대를 벗겨내어 자리 노를 배워서 꼬니 이번에는 노곡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이 사람의 노력하기 위한 탐색 과정이. 오동에 낙엽지고 가을바람 소슬한데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빛이구나. 근심 많은 이 내 마음 녹고기에 붙였도다. 열심히 녹고다가 우리 그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도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밖에 날씨 좋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런 느낌 있잖아. 얘도 노래 열심히 꼬다가 밖에 보니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아. 내 마음을 이 녹고기에 붙였도다 해서 내 부정적인 마음을 이런 과업으로서 살짝 해소하고자 하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죠. 내 안이 잊었는데 이미 설마 잊었으랴. 이거는 귀양시의 좀 전형적인 클리셰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은 대부분 임금이죠. 관직에 복귀하고 싶으니까 항상 임이라는 대상, 익명의 대상을 빌려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냅니다. 평온이 흩어져도 그 구름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가 친다 한들 비와 이슬 아니올까 했을 때 눈서리는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비와 이슬은 내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상황이겠지. 아니 올까라는 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나의 의견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울면서 떠난 임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화자가 수많은 발을 그대로 언급을 해놨고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여기서의 간장은 고전시가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내장, 진짜 간과 장. 끄기도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심란해졌어. 임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심화된 거야. 나의 탐색과 반응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더 심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겠지만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이 서러움을 모르고 싶어.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 귀양살이 너무 힘들겠죠? 호숫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엉엉 울어. 다 큰 성인 남성. 하루 종일 지우개를 줍느라 죄송해요. 하루 종일 엉엉 울고요.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적막한 중문을 굳게 닫고 온일 다 버리고 굶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는가 했는데 뭐 길게 풀어져 있지만 나 이만큼 힘들어요. 나 죽고 싶었어요. 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일각이 상냥처럼 천천히 가니 이곳에는 어찌할꼬 살인문의 개 짖으니 혹시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화 파는 장수로다. 주석 달려있죠? 그냥 잡상이야. 그러니까 문에 개가 짖길래 나 풀어주러 온 사람인가 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냥 장사꾼. 기대, 좌절.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의 문서, 나를 풀어주는 문서를 가진 관에서 보낸 배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그냥 고기 잡는 어선이다. 기대, 좌절. 하루 12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 서름이 모여서 병이 나니 온갖 증세가 한꺼번에 다 나온대. 우리 뭐 일상에서도 마음이 힘들면 스트레스성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죠. 이분도 똑같아. 배가 고파서 배고파 허기증, 몸이 추워 냉증, 잠 못 들어 어지러워,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다. 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온갖 증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열거로 표현을 해놨죠. 술로 든 병이면 술을 먹어서 고치겠고, 임으로 든 병은 임을 만나서 고치니. 근데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에서 고치라고 하면 팔을 맞고 놀란 새가 관역에 앉으려고 하겠어? 또 활 맞을까봐 무섭겠지. 공명으로 든 병 공명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다. 라고 이제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인간 사이의 무상함 했는데 자연 친화 내용 딱히 없었고 자연의 영원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2번 어지러운 세태를 제시하고 어지러운 세태를 제시한 적 없다. 내가 귀양 와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징징대는 내용밖에 없어요. 3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한 적 없고요. 시선의 이동보다는 본인의 내면 위주로 제시를 했다. 원경, 근경 이동 없다. 4번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탈속적인 이상향을 향한 동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탈속적인 이상향을 향한 동경을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5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소망이 탈속적인 이상향보다는 지금 난 당장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다음 5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문자답 볼까? 여기 있죠. 살인문의 계지준이 날 놓아줄 공문인가? 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냥 장사꾼이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문서 가진 건선인가? 나가서 보니까 그냥 고기 잡는 배더라. 자문자답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죠? 상황에 대한 인식, 내 기대가 좌절될 것 같아. 계속 좌절되고 있어. 라는 거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24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저 주인, 거동보소, 거동 좀 봐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명령형 어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니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상대의 언행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뭐 니 웃음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해서 니 웃음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A도 B고 C도 D다. 유사한 문장 구조 대응을 시켰고 상대의 언행, 상대가 비웃었던 거 그리고 많은 밥을 먹으라고 했던 말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죠. 디귿,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디귿으로 가보면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집새끼를 어찌꼬리. 자, 얘 지금 노꾸기도 실패, 집꾸기도 실패했고 둘 다 얘가 모르는 대상, 잘 못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3번 선지에서는 얘네들을 상반된 대상이라고 묶어놨어. 상반된 행위. 아니죠? 유사한 행위지? 지워. 한 4번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리을. 1박에 3년처럼 간대.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오버된 표현이죠. 과장법 사용해서 본인의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흘러가는지 부각하고 있는 거 맞고 5번 미음 열거의 방식을 통해 뭐 배고파서 허기증, 잠 못 자서 현기증, 조갈증도 있고 냉증도 있다 열거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혀 지울 게 없죠. 2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와 B는 특정 행위가 동기로 작용하여 일어난 결과이다 했는데 B와 it을 아니올까? 자, 이거 결과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늘물이 이 오장의 불을 꺼줄 수 있겠지만 알고도 못 얻으니 자, 결과론적으로 나타낸 친구들 아니죠? 2번 A와 B는 정서의 형성을 매개하면서 그 정서가 표출되는 방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사람의 정서는 깔려있고 어떠한 정서를 촉발시키는 대상은 아니에요. 3번 A와 B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대비를 이루는 대상이다. A, B와 it을 같은 경우는 B와 it을 아니올까라는 말을 통해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언젠가 B와 it이 올 것이다 라고 내가 조금 가능성 있게 바라본 대상이고요. 이 하늘 물 같은 경우는 내 오장에 불을 끌 수 있지만 알고도 얻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희박하다. 따라서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 투영은 맞아요. 하지만 가능성 측면에서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3번. 다음 4번. A에서 B로 자연의 순환이 이어진 적 없습니다.
5번 A에서 B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 적도 없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뀔 것임을 암시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하늘물이 불을 끌 수 있지만 알고도 얻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 상황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를 화자가 인식하고 있어요. 다음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보기 아까 보고 왔기 때문에 선지를 같이 봅시다. 1번 빌어먹기 즉 동량에 이어서 신삼기와 녹보기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은 적응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노력 아까 읽을 때 확인했죠? 대응시켰죠? 2번 가지런히 나는 오리와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근심 많은 내 마음을 녹보기에 붙이게 된 화자의 상태 여기까지 내용을 다 맞고 거기에 조응하는 자연의 풍광이라고 볼 수 있군. 가지런히 나는 오리랑 이 물과 하늘을 보면서 내 마음도 녹보기에 붙여야겠다라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3번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임과 웃으며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 드러나 있었고 하루 12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대. 그 간절함이 확인된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4번 공문과 장수의 대응과 석방문서 가진 관선과 고기 잡는 어선 아까 글 읽을 때 기대, 좌절, 기대, 좌절 잡고 왔죠? 희망과 현실의 괴리, 기대, 희망, 현실 그게 좌절되는 그 차이를 드러내면서 소망의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죠. 5번 임으로 든 병을 고치는 방법에 착안해서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고자 했나요? 얘 반대로 행동했지.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고 한들 이미 화살 맞은 새가 관역에 다시 앉을까? 라는 거는 화살 맞은 새가 관역에 다시 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니까 공명으로 못 고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틀려. 현대소설 들소 해설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보기를 봅시다. 이 작품에서 들소라는 대상은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총체이다.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주인공이 실패를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탈생의 대상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소 대상에 있어서 인식 변화가 일어나네요. 재규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들소는 탈생의 대상이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적 입장. 그런데 이 살생 대상으로서의 들소를 포획하는 시도에서 실패하고 나다 주인공은 이것을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예술 대상.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만의 방식, 주인공만의 방식. 이렇게 들소라는 대상에 대해서 인식이나 주인공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질문 봅시다. 그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름 얻기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왔을 때야 시작되었다.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 우리한테 줬고요. 그와 다른 11명의 소년들은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자, 70표요. 소년들은 다른 혈족들과 싸움 중이면, 즉 전쟁 중일 때는 전열에 맨 앞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맹수 사냥의 참잡이로 나서야 했는데 그 해는 들소 사냥의 참잡이로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네들 들소 사냥하러 왔어. 공동체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러 왔어.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맹수였다. 보기에서 공동체 관점에서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대상이라고 언급을 해놨었죠.
공동체에서의 들소에 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네. 그 날카로운 뿔은 호랑이의 뱃가죽을 찢어놓고 체중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들소의 위협적인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죠. 위협적인 특징들을. 소년들은 흥분과 초조 속에 멀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의 함성을 듣고 있었다. 자,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흥분하고 초조해. 무섭겠지. 소를 어떻게 잡아? 전 못 잡아요. 이제 잠시 후면 나타날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 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자격과 평생을 따라다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 있었대요. 아, 이름받기라는 행사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용사의 자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이름은 뭐 달물이나 붉은 노을, 새벽 안개처럼 태어날 때 자연현상과 관계되는 유아 때의 이름이었대요. 즉 원래 갖고 있던 이름 버리고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야. 들소를 때려 잡음으로써. 그가 맡게 된 것은 계곡 한가운데의 조그만 바위 곁이었다.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뛰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 주인공의 심리가 또 그대로 나왔어요. 불안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한데 그런데 문득 그를 건드리는 소년이 있었다. 눈이 작고 좀채 깜빡거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뱀눈이라고 불리는 소년이었는데 힘은 대단하지 않아도 창과 활을 굉장히 잘 다루고 무엇보다도 영리해서 곧잘 아버지를 잘 감탄시켰대. 이 소년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너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길 지킬 테니 하고 뱀눈이 말했다. 그는 왠지 뱀눈이 선택하고 싫었다. 인물에 대한 태도 드러나죠. 뱀눈 싫어. 이름부터 좀 섬뜩하긴 해요. 뭐 때문에? 내가 살펴보니까 여기가 들소 길목이야. 근데 너의 그 엉성한 창질이나 팔솜씨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꼽을 많이 주네요.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봐. 그 애는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니까 오히려 그쪽에 안전할 거야. 자, 발화 의도 뭐야? 자리 바꾸기. 내가 여기 차지할 거예요. 그는 뭔가 뱀눈한테 속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 이 대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수용하진 않았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뭐라고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엉성한 창지를 갖고 있는 건 맞나 봐. 그래서 붉은 노을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나타났다. 자, 이 들소 사냥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뱀눈이라는 소년 때문에 주인공이 자리를 옮기고 있어. 아버지들의 요란한 함성과 나무토막 두들기는 소리에 몰려 뛰쳐나오는 들소를 이 동물을 흥분시켜야 얘네가 막 뛰어나올 거 아니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산부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였대.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이제 소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도 곧 숲 가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보았다. 처음 그 소는 똑바로 뱀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 바위 위에 올라가서 똑바로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뱀눈의 앞에서 방향을 바꾸고 튀었대.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뱀눈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건의 전말을 주인공이 알게 되는 시점 표시해놓고 일견 소는 뱀눈을 피해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사실은 뱀눈이 올라서 있는 그 큰 바위를 피해간 거야. 더 계속 뛰어가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소잡기에 완전히 명당이었는데 내가 뺏긴 거지. 거기다가 소가 방향을 바꿀 때 소의 가장 넓은 옆면이 노출이 되겠죠. 그럼 그때 창을 날리면 잡기 너무 쉽겠지. 꿀빨겠지. 창은 어김없이 소의 질긴 뱃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고 결국 뱀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맨 먼저 찌른 자라는 명예를 확보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서 드러나 있어서 아버지들한테도 잘 보여. 그래서 뱀눈에게는 무대와도 같았다. 본인의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완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것, 지식 표현 그런 것이 뭐야? 내가 뱀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한스러워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옆구리에 창을 받은 들소는 바로 그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고 그는 황급히 창을 겨누었지만 우리 보기에서 이미 보고 왔잖아. 얘가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줘도 돼요. 달려오는 들소의 정면은 뱃눈이 마친 넓은 옆면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 남은 것은 정면 대결 뿐이었고 용기를 내서 창을 고쳐 잡았지만 곧 덮쳐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소리, 즉 위협적인 들소의 모습에 또 고통과 분노로 불타는 그 들소의 두 눈과 치명적인 일격으로 더 높아진 그 마지막 생명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다. 실패. 자, 중략 부분인데요. 소를 겁내는 자가 된 그는 그러니까 실패한 이후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냥에 재도전하지만 또 실패해, 또 실패.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들소 그리기에 몰두한다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이 살생 대상으로서 소를 포획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후에 들소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바뀐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서 들소를 묘사하겠죠.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기를 핥은 후에도 유유히 주변을 배회하며 신선한 풀을 뜯었다. 그럼 그들의 발굽에서 뿔 끝까지 터럭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살피고 있는 그의 가슴은 이 사람의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죠. 굉장히 예술적 대상으로서 들소 바라보는 거에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가슴은 들소와 대면했던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뛰고 있었다. 완전 몰입한 상태.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네 존재 자체이다. 이제 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설정이었는데 갑자기 나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내면을 우리한테 그대로 가져온 거죠. 누구에게 받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역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화체, 바로 그림 자체를 위해서이다. 그래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인 들소에게 완전히 몰입한 모습. 그가 들소에게 몰두해 있는 사이에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그의 몸을 오르내리던 신열, 열이 조금씩 고통으로 변해갔다. 이런 시간의 변화 나타나는 거 표지해놓고 그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런 신열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 고통은 내일 날이 밝아야 없어질 것이다. 얘가 밤에 아픈가 봐요.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그는 심한 재채기가 났어. 지금 소들을 보고 있었잖아. 그러자 큰 소리가 나서 놀란 소들이 그가 있는 벼랑 쪽을 노려보았지만 얘가 벼랑에 있다 보니까 공격할 만한 장소가 못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몇 번 흥흥 하고 콧김을 내뿜더니 어슬렁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의 걸음걸이였다.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이거 굉장히 약간 인디언스러운 배경인 것 같거든요. 나뭇가지에 불 붙여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검댕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손만 뻗으면 천장에 들소 그림에 닿는 곳이었다.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건가 봐요. 그는 근처의 바위 틈새에 불붙은 관솔가지를 꽂고 그 불빛에 의지해 방금 보고 온 들소의 모습을 천장 벽에 옮기기 시작했다. 채색을 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다. 뭐 길게 나와 있지만 그냥 그림 그리고 있다. 어렴풋한 윤곽으로만 떠올라 있던 손은 수지에 갠 검댕으로 점차 선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앞다리에 힘을 모은 숫소였다. 소묘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그 소를 들여다봤는데 그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서 본인의 그림에 굉장히 불만족하고 있어. 아마도 정지된 자세 때문인 것 같아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는 엉덩이 쪽을 더 살리고 뒷다리를 붙게 했고 질주해 오다가 우뚝 멈춰선 것 같은 생동감이 살아났대. 무슨 내용이죠? 그냥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서의 들소를 그리는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어. 내용이 없어요. 그때 관솔가지가 다 타서 불이 꺼져버렸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몰두해 있던 그 상황이 중단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바닥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관솔가지를 찾아든 그는 거기에 불을 붙이려다가 곧 포기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오한과 신열이 거대한 피로와 함께 갑작스레 그를 짓눌러 왔다. 자, 그림을 그리다가 그 과정이 중단이 됐는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고통이 막 터져왔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고통도 잊을 정도로 예술적 형상화로서 들소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몰두해 있다. 결국은 중략 부분 이후 줄거리는 전부 다 들소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집착하고 몰두하는 모습만 드러나 있죠. 사건이 없어요. 27번 이름 얻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태어날 당시의 명명, 그때 당시에 자연현상과 관련된 유아기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기와 사냥 능력, 즉 들소 사냥을 시험함으로써 새롭게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혀 지울 게 없네. 1번, 2번 이름에 내재된 자연현상의 의미를 파악한 적 없어요. 3번 신체의 강점과 전투력을 보여줌으로써 여기까지 뭐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이름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4번 관습에 따른 명명에서 벗어나 4번 관습에 따른 명명에서 벗어나 집단과 차별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완전히 관습에 따라가고 있어. 공동체적인 살생 대상으로서 들소를 대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과 차별되는 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 5번 이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것과 달리 공동체에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호명될 이름을 선택하는 의식이다라고 했는데 선택한다는 내용 없었죠. 그냥 받는다라는 말만 있었지? 다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기억은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을 부각하여 들소가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었죠. 2번 미음 사냥을 앞둔 소년들의 긴장감을 청각적 경험 아버지들의 북소리와 함께 얘네들 초조했다라는 감정 같이 드러내놨다. 3번 디귿 복합적인 심정으로 얘가 불안하고 무섭기도 한데 설렘도 있었다. 복합적인 심정 맞지? 목표물 들소와의 대면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했다. 쉬울 게 없네요. 다음 4번 인물의 심리를 대상에 투영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 인물의 심리, 들소를 보느라 몰입해 있었어. 예술적 형상화를 하느라 몰두해 있었어. 그런데 리엘 같은 경우는 들소 입장에서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돼서 막 으르렁거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대요. 주인공의 심리와 전혀 상관없어. 그냥 얘네들 그 대상 자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표현한 것 뿐이다. 그래서 4번, 5번 행동의 연속적 제시를 통해서 관찰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익숙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선지에서 말한 관찰은 내가 바위에서 들소들을 구경하고 있던 거. 표현은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림 그리는 거 얘기를 하는 거겠죠. 행동의 연속적 제시 있었는지 확인. 동굴로 돌아오면 가지에 불을 붙이고 바위 위로 올라갔대. 굉장히 루틴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어? 익숙한 것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겠죠. 다음 29번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였냐면 지문 보면 알겠지만 뱀눈이 들소를 사냥하는 장면이었어요. 1번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장면을 전환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뱀눈이 들소 잡는 그 장면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음 2번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자, 초점화된 인물. 주인공에게 초점화된 그 시선으로, 우리 주인공의 시선으로 사건의 뒷면, 뱀눈이 들소를 잡는 거를 주인공 시점으로 자세하게 표현해줬죠. 쉬울 게 없어요. 3번,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있었나요? 현재형 어미로만 생생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현재형 어미는 아니군요. 회상 없어. 그때 당시에 보이는 내용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 없고요. 갈등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더 없어. 다음 4번.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했는데 뭐 인과관계에 치중한 내용도 일단 없고 예측했던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얘는 주인공 입장에서 몰랐어. 이때 알게 되었죠. 아, 사실은 저기가 꿀 명당이었는데 내가 백눈한테 속은 것이구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5번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를 제시하여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내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지울 만한 선지 자체가 안 되는데 인용 부호를 생략한 발화 자체가 없고 상황에 대한 묘사만 드러났다. A에서. 30번. 우리 보기 다 확인했으니까 바로 선지 1번 선지가 잘못 나왔네요. 2번부터 일단 볼게요. 2번.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황급히 창을 겨누었지만 덮쳐오는 사나운 꺾임과 거친 발굽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주인공의 포획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우리 암시할 수 있겠지. 이미 보기에서 실패한다고 말을 했고 읽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무서워해. 그러면 아, 얘가 성공한다라기보다는 실패할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3번. 오한과 신혈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 있었지.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얘가 인식을 못했죠. 들소를 포착해서 공동체의 서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군 했는데 이미 주인공한테 있어서 들소는 공동체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에서 재정립이 완료된 상태야. 공동체의 서열에 관한 욕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오히려 주인공의 그 발화, 인용부 없이 나온 발화 부분에서 나는 너를 너 자체로 인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소를 예술적 대상 그 자체로 형상화하는 것이 주인공의 원앤온리 욕망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다음 4번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는 들소의 생명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를 그림에 온전히 담으려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너무 맞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5번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선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두고자 하는 것에서 들소가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된 양상 확인할 수 있죠. 고전소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기 문제 보면 맨 마지막 문제. 자, 숨의 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 읽을 때 어떤 게 공적 권력인지 어떤 게 사적 관계인지 대응시키면서 읽어줘야겠죠? 공적 명령을 따르면, 즉 공적 권력을 택하면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래. 그렇다면 윗줄에서 말했던 사적 관계는 개인 간의 혼약과 관련이 있겠구나. 여기서 또 대응을 시킬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응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인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대응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 고난이나 뭐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뭐 의식을 하지 않아도 찾기 쉬우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템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공적 권력. 사적 관계. 이 공적 권력이 명령으로서 실현이 된다는 것과 이 사적 관계는 개인 간의 혼연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보기에서 미리 알아갈 수 있지. 그리고 얘네 둘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대응책으로서 생존과 관련된 요소가 드러나겠구나. 요 정도 정리를 해놓고 지문 읽으러 넘어가 봅시다.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주태후는 상의 계모이시고 했어. 우리 주태후는 왕의 또는 황제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부르고요. 계모라는 거는 양어머니야. 친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노왕은 주태후의 소생이다. 소생은 친자식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태후와 두 아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 왕이라고 썼어요. 상과 노왕. 그리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노왕의 딸, 군주.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이 태후라는 인물이 군주를 굉장히 사랑을 했다라는 태도 알아두고 갈 수 있고, 이날 군주가 보모 돌봐주는 사람이죠.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의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 중백이라는 인물이 새로 나왔어요. 자, 기억을 읽어보면 천상신선 아니면 수중 비룡처럼 느껴졌다. 반했어. 누가? 이날 군주가 하는 이 중심 인물이 중백이라는 대상한테 반했어. 보모를 시켜서 네 집 상공인지 알아오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주의 옆에 중백이의 자리가 생겼죠. 인물 관계도 있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군주가 중백한테 반했어. 유모가 명령에 응답하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윤 이중백이 너이다 하고 정보를 해주네요. 좌영윤은 이제 관직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군주가 기뻐했다. 태후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자, 한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보고 반해서 결혼까지 결정을 했어요. 태토녀지. 자, 태후가 상을 알현하고 여쭈니 상이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자,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인물의 태도가 나왔어. 상, 동의했어요. 중백을 불러서 혼인하라고 말씀하였다. 자, 그런데 중백이 뭐래? 한사코 사양했다. 중백이는 거절했어. 자, 같은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인물들의 태도가 갈리고 있어. 요거는 구분을 하면서 읽어줘야겠죠. 그러자 상이 실랑과 태후를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하니 5월 순이었다. 자, 우격다짐은 그냥 굴복시켜버렸어. 날짜를 정했어. 5월로. 그리고 부른 대상에서 실랑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실랑과 태후를 부른 의도는 혼약의 날짜를 잡기 위함이지. 그 혼약의 주체는 중백과 군주죠. 근데 우리 태후가 이미 군주 쪽 사람인 건 알잖아. 그럼 혼약에 있어서 날짜를 잡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불렀다? 그럼 실랑은 중백이 쪽 인물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주면 좋겠죠? 여기서 유추하지 못해도 밑에 대사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실랑이 부인을 향하여, 자, 실랑이 부인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해야 오르리오. 자, 무수히 탄식했대. 자, 위에 있는 상황. 군주와 중백이의 혼례 날짜를 정했어. 거기에 있어서 탄식하면서 둘이서 사담을 나누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 어찌해야 오르리오. 부인이 침은 오열하며 말하기를. 오열까지 해. 지금 실랑과 부인 측은 살짝 마음이 심란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까 보기에서 가져왔던 틀을 좀 채울 수 있겠지. 명령으로서 실현되는 공적 권력은 상이 명령한 군주와 중백의 혼인이야.
자, 이제 부인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섭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다. 성례는 이제 그래서 결혼식 뭐 해석을 해주면 돼요. 기망하다, 속이다. 결혼을 하면 왕의 뜻을 속이는 거라서 올바르지 않대. 이상하다. 분명히 상의 뜻은 결혼을 하라는 거였는데 군주랑 중백이가 결혼을 하라는 게 상의 뜻이었죠. 근데 그걸 하면 올바르지 않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읽어볼 거야. 현효가 중백에게로 가면 해서 현효라는 인물이 또 새롭게 나왔어. 현효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효랑 중백을 부부라고 묶어놨어요. 그리고 영윤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앞에서 좌영윤 이중백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었지. 즉 중백이의 위세와 풍채가 대상부로서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을 버리고 했는데 가인은 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면 가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거래. 우리 사적 관계, 개인 간의 혼약. 현효와 중백이 간의 혼이겠다. 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첫 줄에 나왔던 성례 결혼식은 누구와의 결혼식이겠어? 군주와 중백이 아니라 원래 결혼하고자 했던 협력친인 현효와 중백 간의 혼례를 얘기를 한 거야. 현효랑 중백이랑 결혼하면 왕의 뜻을 속이는 거래.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현효가 중백이에게 가면 부부의 정은 왕의 위험이라도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윤의 위세와 풍채로 생각하던 협력친을 버리고 왕명을 따라버리면 이 여자에 대한 신의를 어떻게 저버리겠어? 만약에 현효와 결혼한 이후에는 만사에 혐의가 없어질 것이야. 그런데 군주의 은혜를 맞고 끊어서 현효가 있는 곳으로 중백이가 빈번하게 담을 넘어서 몸을 조심하지 못해서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그 참화가 우리 대화하고 있는 부인 저희는 이 대명사죠. 현효랑 중백인의 커플이겠지? 화가 우리랑 걔네한테 크게 미칠 것이다. 현효의 연연약질로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니 했는데 연연약질은 이제 연약한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진이 자결이라는 뜻이 애가 참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아이라서 이렇게 군주로 인한 화가 미칠 경우에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제 나이가 어리고 했을 때 쟤는 현효겠지? 제기 대명사지? 자기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결혼을 시키지 말고 중백이가 군주를 가까이 하고 거처를 임의로 알아서 하면 소저 아가씨라는 뜻이죠. 현효겠지? 현효의 몸이 고요한 데서 마음까지 편안히 해서 임금 쪽에서 즉 국가에서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만 바라보고 있는 과부, 남편 잃은 여자가 과부죠.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가며 선처하느니만 갖지 못하리이다. 너무 대사가 길고 어려운 단어가 많지만 이 대화의 발화 의도가 뭐였어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게 발화 의도였지? 이 대사에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했죠. 자, 성례, 기존의 성례. 현효와 중백이 혼인, 시키지 말자. 기존 성례 시키지 말자. 즉, 왕의 명령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 자, 공적인 명령 때문에 사적인 혼약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응이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인 판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때 생존을 우선시하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었어요? 현효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결혼시키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럼 이 생존과 관련된 거는 현효의 자진이라는 신부인의 대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대응시키고 갈 수 있다. 신앙이 옳게 여기지만 자, 이 부인의 말에 대해서 신앙은 동의를 했다. 하지만 현효의 아버지인 오상서가 자, 상서는 관직이고 오는 성씨니까 현효가 옷씨인 거 미리 먹고 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하고 자, 몽중사는 꿈에 현효 아빠가 나와서 꼭 결혼시키라고 했나 봐. 그래서 부인의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마음이 조금 꼬롬해서 제대로 결단을 하지는 못하더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이제 중배기의 측근에 신앙과 부인이 있다 라는 거 알게 되었고 중배기의 원래 여친 현효 알게 되었지? 근데 뭐 아빠가 오상서라고 했으니까 성씨까지 저는 적어줄게요. 이에 수매정에 가서 현효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 현효겠지? 같은 사람이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숙모라는 지칭어 처음 나왔는데 문백상 부인이겠죠. 숙모 말씀이 지당해요. 맞아요. 소녀, 저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효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 성례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중배기 측 측근, 신랑 부인 현효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이제 태연하니 베개, 그 숙부 처음 나왔지만 문맥상 대화 상대방의 신랑이겠죠.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줄거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냐?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자, 군주와 중백의 혼인에 대한 공적인 명령 때문에 현효와 중백이라는 원래 현커가 혼약을 이루지 못했고 그 대응책은 현효가 죽을까봐 현효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결혼 안 시키기로 한 거구나. 그리고 신랑, 부인, 현효 모두 같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공통된 태도를 확인을 해주고 가면 되겠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결국은 군주랑 혼인을 했네요.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원래 현여친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주가 아주 염탐하게 그 이유를 알아냈어. 그러고 기분 안 좋겠지. 다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 주태후와 천자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럼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은 감옥에 갇힌다. 또 중백이가 군주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네요. 죄송해요. 자, 한편 각도의 제후들이 천자에게 주문하기를 제나라 왕이 안의를 두어서 날마다 장사, 힘쓰는 사람들 모으고 삼군, 군대를 훈련시키니 사신은 외교관이죠. 외교관을 보내서 명령서를 내려서 죄를 물으시고 그 기밀을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자, 약간 정치적인 텐션감이 올라갔네요. 상이 근심하셔서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하셨다. 승상 주연이 태후께 가만히 여쭈기를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어. 어떤 인물인지 볼까요?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자, 처음부터 발과 의도가 나와 있어. 상황에 대한 계책을 얘기를 할 거야. 중백의 죄를 사해서, 그러니까 죄를 사면해서 문죄하라 하고 오소저를 만리 노국에 실어 보내요.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래요. 자, 오소저가 누구예요? 현효지. 오상서의 딸 현효가 오소저죠. 노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다 해결될 거래. 두 쪽 문제 뭐겠어? 첫 번째는 외교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오소저 때문에 군주를 멀리하고 있는
군주와 중백이 간의 이제 관계에서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러면 군주의 일심도 편하고 노국의 세자도 절색 미인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개교가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되게 좋아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지. 태호 쪽 측근으로 승남 주연이라는 애가 지금 주태호, 주연, 군주 같은 편이죠? 자, A 부분은 지금 문제가 나오려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아, 이 상황에 대한 계책을 주고 있구나. 이 정도 파악을 해주면 되고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너무 좋아하겠죠?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진행시켜라. 라고 하니 주연이 답하기를 명령되고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연이 다음 날 아침 회의에 출반하여 아르기를 제국사신 마땅히 강렬 춘직하고 문무경전한 대신을 보내야 반드시 천조 우리 왕조를 욕먹이지 않을 것이니 또 후환을 얻게 할 것이니 폐하 어떤 사람 보내시겠어요? 하면서 살짝 빌드업 하고 있어. 깔고 있어. 상이 이르시기를 짐 황제 1인칭 칭호죠. 내 생각도 그렇다. 동의. 뭐에 대해 동의? 강렬 충직하고 문무경전한 대신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지시 표현 나오면 어떤 표현인지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경등이 했을 때 경이라는 표현은 왕이 신하에게 2인칭 대명사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고 등 했으니까 너희들이 신하들 너희들이 참고는 지금도 많이 써요. 추천하다라는 뜻이야. 너희들이 추천해서 내 걱정을 덜게 하라. 주연이 다시 엎드려서 아뢰기를 감옥죄인의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하나이다. 본인이 제안했던 개교를 실현하고 있지요.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자, 여기에서 인물에 대한 태도가 나왔어요. 체크는 해놔야겠지. 원래 이중백을 좋아했어. 그래서 당일에 바로 사면하고 상서를 복야의 승품화사에서 갑자기 상서라는 표현이 나왔어. 앞에 나왔던 오현효에 붙인 오상서가 아니에요. 문맥상 이중백이겠지? 이중백을 복야라는 관직에 승품하셨대. 승품이라는 표현은 품계를 올려준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승진시켜준 거예요. 승진시켜서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자, 개교가 정말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참정은 정치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승상 주연이의 의견이지만 태후 쪽 측근일 뿐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주면 태후한테 이득이 되잖아. 그래서 태후가 정치에 간섭하는 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한 것이다.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 승진시켜준 거, 복야에 승품해줬다고 했죠.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태후의 뜻을 승순하여 죄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 앞에서 승품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품계를 더 높이 올렸다라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가 되죠. 상이 이중백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상이 이중백을 좋아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3인이 사은 퇴조하니 은혜 감사드리고 뒤로 물러나니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또 나왔어. 신부인 처음 보죠? 앞에 부인이 있긴 했는데 읽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만리 타국에 보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문맥상 지금 만리 타국으로 가는 사람 누구야? 가야 될 사람 중백이죠.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상서가 나왔었다고 해서 상서가 여기서 오상서가 아니고요. 문맥상 중백이가 상서지. 그래서 상서가 어머니를 위로하기를 상서 측근
어머니, 신부인. 그래서 나왔던 부인이 신부인이겠네요. 아침을 오래 떠나는 정은 관측하오나 소자의 배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니로소이다 하면서 어머니 진정시켜주고 있고,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한 것은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군주가 만든 일입니다. 이번에 저를 풀어줘서 사신으로 삼으심도 주연과 태호의 개교이니 다 알고 있어요. A에서 세웠던 그 타인들의 개교를 알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죠. 소자, 제가 제 나라로 간 후에 틀림없이 오씨 누구겠어? 우리 오현효 씨겠죠? 틀림없이 오씨를 죽일 것 같아. 어찌 분한치 않겠습니까? 군주가 제가 출발하기 전에는 응당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개교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개교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라고 굉장히 확신 있게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군주라는 인물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군주는 계속 병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안 나왔어. 정보모를 보내서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해서 뭐 정보모는 처음 나왔는데 앞에서 군주랑 같이 있었던 보모겠죠? 보모가 상서, 즉 중백이 집에 와서 기색을 살살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해서 사색하지 않았대요. 상서의 집에 있는 사람들마다 되게 보모를 반가워하면서 아무런 티도 안 낸 거야. 그래서 보모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들 본인들의 작용인 줄을 모르는 줄 여겼다. 대내에 들어가서 여쭈기를 상서 집사람들이 다 바보 같아서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지금 숙부를 뵈러 갔습니다 하고 본인이 바라본 그 상황과 그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지만 상서의 어미한 기색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봐 두려웠어. 인물 심리를 직접 제시를 해줬어요. 상서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못 나갔어. 계속 핑계대고 안 나온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죠. 왜 무서웠을까요? 우리 군주가 이제 화나가지고 태호마마랑 상한테 일렀잖아. 그래서 중백이가 감옥 갔다 왔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근데 사실은 상서가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은 와이프로서 도리가 아니죠. 남편이 지금 멀리 출장을 가는데 또 상사 일념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침내 숙청은 여기서는 마음에 진 응어리 정도로 해석하면 돼.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여차여차해서 다시 보러 가자 해서 결국은 상서의 부중에 나왔다. 상서의 예상대로 되고 있죠. 가중에 위아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의히 여겼다. 자, 상서 집안 사람들이 군주를 정말 극혐한다.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죠. 상서 집안 사람들이 군주를 극혐하고 있다. 하면서 본문은 끝나고 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밑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백은 군주와의 혼인을 한사코 사양해서 거절했지. 근데 상은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혼인 날짜를 택일했었죠. 그대로 내용일치 나와 있고 2번 실랑은 현효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의 의견을 생각을 해보면 현효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차라리 과부가 나을 것 같아. 결혼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기했잖아.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3번. 상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는
승상주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 아까 승상주연이 굉장히 충렬 강직한 대신을 보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 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대로 내용 일치로 나와 있죠. 다음 4번. 승상주연은 중백의 사면을 건의했죠. 그리고 상은 이를 수용하고 중백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지위, 즉 더 높은 품계, 즉 승품했다. 그대로 나와 있다. 5번. 군주는 중백의 질책을 염려하였죠. 군주 중백한테 심심한 질책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 중백이 떠나기 전에 상서 부중에 나가는 것이 도리에 부합하다라는 거는 도리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부 때문에 틀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가는 게 도리에 맞다는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중백이의 생각대로 중백이 부중에 나갔죠. 다음 32번.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기역은 중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이며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오라는 요청으로 이어지죠. 어느 집 상공인지 알아오거라. 다음 니은은 상의 명령을 받은 신랑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어졌죠. 3번 디귿.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신부인의 반응,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발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사에서 내가 널 광서에 보내놓고 애간장을 다 살살 녹였는데 이제는 만리타국에 너를 보내야 되다니 라고 하면서 두 번의 부정적인 상황을 다 언급을 하고 있다. 다음 4번 리을. 상서 가중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이며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모가 상서 가중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사색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대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대내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지. 상서 가중의 사람들이 우매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들의 숨은 속내, 즉 근데 여기서 이들이라는 지시 표현은 상서 가중 사람들이겠지? 숨은 속내 없어. 그런 내용 없었어. 그래서 4번이에요. 다음 5번. 군주를 본 가중의 상하의 반응이며 본심을 감춘 언사로 이어지는군 했는데 여기서 본심을 감췄다라는 거는 억지로 위대하다고 평가하더라 했을 때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하다. 다음 3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A 같은 경우는 주연이 우리 제 나라에 중백이를 사신으로 보내고 그 사이에 현효를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자 라는 계책이 담겨있는 대사였고 B 같은 경우는 중백이가 사실은 그 개교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1번 A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제시된 제안 중백이를 사신으로 보내자. 이 제안은 B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분석되고 있다. 중백이가 이거 내가 가면 오씨를 참살할 것 같아. 걔네들이 일부러 세운 개교야. 다 알고 있었죠? 적절하죠? 다음 2번. A에서 예상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B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효과가 증명된 적 없죠? 3번. A에서 언급된 계책은 B에서 실현을 위한 방안이 추가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죠? 다음 4번. A에서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된 대외 상황의 변화, 즉 외교적인 긴장감 증가는 B에서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B에서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를 언급한 적조차 없죠? 그 다음 5번. A에서 인물의 지위 차이로 촉발된 갈등 상황은 없어. 이런 내용 없어. 넘어갈게요. 다음 34번 보기 문제. 우리 아까 보기 어느 정도 다 분석을 하고 왔으니까 바로 선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군주가 태후에게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상의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한 것을 공적 권력이 개인의 애정관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겠군. 그렇죠. 개인 간에 군주와 중백 간에 개인 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 왕이 개입을 하고 있죠. 혼인해라 하고 명령을 갈기고 있지.
그다음 2번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엄도 패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문에 이 내용이 있었던 건 맞아.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지문 볼 때 발화 의도랑 그 결과를 파악하고 넘어갔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인 간의 혼약보다 공적 명령을 따르는 걸 선택했어. 발화 의도와 맞지 않아. 반대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물론 부부의 정은 천자도 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의 결론은 공적 명령이 우위였어요. 그 다음 3번 부인이 언급한 일신이 고요한 데서 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판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왜? 현효가 자진할까 봐 성례시키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거잖아. 다음 4번 승상 주연이 중백을 소임에 적합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군주와 태후의 사적인 목표, 어떤 목표? 중백이와 현효를 떼어놓기 위한 이런 개인적인 일을 실현하는 방안과 공적 명분, 외교적인 긴장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명분이 서로 부합하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이겠죠. 다음 5번 중백이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임명받는 것은 맞지? 중백과 현효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애정의 실현, 중백이랑 현효 사이의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겠죠.